일단 이혼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당사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산의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원칙적으로 뭐 어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탄이 난 시점을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하고 뭐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또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재산의 기준 시점을 좀 달리 보는데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뭐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반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기간 동안 시세 변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내년 1월자 자료를 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10억이라는 자료로 아파트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판사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년 반 뒤니까 뭐 2026년 뭐 6월에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2026년 5월에 KB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니까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15억짜리 자료를 빨리 내야죠.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시세 자료를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계속 찾아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먼 산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 올랐다. 그러면 계속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 마지막에 가장 높아진 시세를 부동산 가액으로 평가받도록 부지런히 변호사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KB 부동산에 시세가 없습니다. 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세 거래 사례도 없고 그러면 이걸 공시지가로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공시지가로 하면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재산분할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시세가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보내서 이 부동산의 시세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 회신서가 와요. 그러면 그 회신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 초기에 내가 감정평가 받았는데 금액이 뭐 한 10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소송이 한 3, 4년이 갔네. 그리고 3, 4년 지났는데 보니까 여기 주변에 뭐 개발도 엄청 많이 됐고 이러면 이제 감정을 새로 받아갖고 뭐 2배가 뛸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이제 소송을 끝날 때를 앞두고 다시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 이때 감정이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가 많이 개발이 됐고 지금 시세가 엄청 올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감정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감정한 가격, 그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이제 주식,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정해지면 파탄시, 뭐 소재기시로 하거나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것도 이제 뭐 마지막 시점에 주식의 시가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비상장 주식은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똑같이 감정 평가를 거칩니다. 그 비상장 주식 한 주당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아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주식 수를 곱해서 이제 자산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세가 이렇게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시세 확인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제 감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현금입니다. 현금성 자산. 예를 들면 계좌에 있는 현금,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보통들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현금이라는 게 계속 뺐다 넣었다 썼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앞두고 계좌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을 소송에서 이제 대량 인출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 너 나랑 이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인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 현금이 현존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저를 상대로 2024년 12월 17일 소장을 딱 냈어요. 소장이 17일 날 걸었으니까 뭐 한 1월쯤 저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한 25억 중에 한 15억 정도를 그냥 인출해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 계좌의 어떤 현금 자산에 대한 기준 시점은 2024년 12월 17일 소를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소송을 걸 줄 모르고 25억을 계좌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계좌 잔액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현금은 2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5억을 다 썼으면 6대4 뭐 이렇게 되더라도 10억 줘야 돼요, 그냥. 남은 10억을 다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똑같아요. 만약에 와이프가 저를 상대로 2024년 12월 17일 날 소를 걸었는데 12월 17일 이전에 내 와이프가 돈을 다 뺐다.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뭐 한 20억 있었는데 20억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재산분할 현금성 자산의 이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소재기일로 하면 이거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주장을 해야죠. 이건 어쨌든 소송을 앞두고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이 날짜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어디다 썼어? 왜 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그 돈을 뺀 행위가 크게 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소송이라는 게 자기가 뭐 재산을 숨긴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잡고 역산해서 3년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3년까지 보는 건 뭐냐면 이런 소재기를 앞두고 바로 이제 돈을 뺐던 이런 것들 다 이제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치밀한 사람들 막 2, 3년 동안 막 돈도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혼을 어떤 대비해서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역산해서 3년치 계좌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금성 자산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뭐 생명보험을 만약에 한 10대 개를 들어놨어요. 그러면 보험은 지금 당장은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종신보험이라든지. 근데 당장 이혼은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이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해약 환급금을 함께 조회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약이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재산분할에 넣어요. 그리고 뭐 퇴직금 이런 것도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사를 뭐 한 30년 다녔는데 결혼기간 10년이다.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퇴직금만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립된 퇴직금만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죠.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좀 재밌고 특이하고 했던 게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갖고 딴 여자랑 이제 살고 와이프분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내쫓아 버렸어요. 쫓겨나신 지 한 10년이 됐는데 재산이 상대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소가 있었습니다. 한우. 그 소가 있으니까 꼭 검색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지역 축협에다가 남편분의 주민번호랑 뭐 이름 해갖고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소가 몇 마리냐 한 50마리 정도가 있다고 왔는데 이거 되게 특이했던 게요.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암송아지랑 숫송아지의 가격이 다르고요. 또 600kg 이상의 성체의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체도 새끼를 낳는 한우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한우 가격을 다 나눠서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조회 보냈는데 성체가 어떤 소인지에 대한 적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송아지, 암송아지 나눠서 그리고 성체 600kg 이상은 뭐 한 마리당 뭐 한 7, 8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이제 자료를 내고 얘는 뭐 애를 낳는 소니까 얼마고 뭐 이렇게 반박을 아마 해올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진짜 이혼 소송 하다 제 소까지 다음번에 돼지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결국이 뭐냐면요. 그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사실조회를 보낸 시점. 그러니까 그게 올해 3월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그때 이제 50마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조회를 보낸 그 날짜에 소 가격이 그 전날보다 한 3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 숫자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고 뭐 평가를 해야죠. 근데 지금 만약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손해긴 한데 어차피 만약에 한 마리도 없었다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겠죠. 실제로는 보유한 수가 그 숫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재산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막 어떻게 은닉하고 숨기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2년 준비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이혼에 있어서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게 왜 힘드냐면 내가 이혼할 마음을 먹고 상대방과 5년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산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잘 살거나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줘야 될 거 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단 저를 상담을 와서 제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로 한 2, 3년 뒤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많이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헛짓을 하셨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래서 결국엔 뭐 지금 그때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갖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뭐 법원을 속이거나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빨리 이혼하실 거 하시고 줄 거 주고 끝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